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2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3시 12분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장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열기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제 뒤로 보이는 무대 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소개가 됐고요. 3시쯤 본격적인 행사 시작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이곳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 또 시도 지자체장 등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수천 명의 당원들까지 행사장엔 약 10,00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인데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까지 나흘에 거쳐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 투표를 진행했는데 최종 투표율 55.1%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인 45.36%를 훌쩍 넘기며 흥행에 성공한 겁니다. 자, 모두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결과 발표예요. 결과 언제쯤 발표되나요? 네, 전당대회 하이라이트인 결과 발표는 오후 4시 45분쯤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또 당대표 당선자 순으로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들은 득표순에 따라 오늘 확정이 되지만 당대표는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어야 최종 선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요. 이 경우 오는 12일에 당대표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과반 득표로 오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후보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결선 투표에 올라 양자 대결에서 김 후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일산 킨텍스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전당대회 관련해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우리 출연자분들 지금 판넬 놓여 있죠? 이 판넬로 좀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전략을 가장 잘 짠 후보는 누구일까요? 판넬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은 김기현 후보, 이정근 실장도 김기현 후보,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황교안 후보를 들어주셨네요. 좀 다른 대답을 하신 우리 김준일 에디터, 왜 황교안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황교안 후보는 4명 안에 들어갔잖아요. 사실 이 4명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 대단하지만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보면은 원희룡 이제 지금 장관 후보가 4명 안에 들어갔지만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4등은 원래 존재감이 잘 없어요. 근데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물론 뭐 당내 주류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죠. 김기현 사퇴하라. 김기현 사퇴하라.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드러났고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었다면 이제는 황교안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 욕심 있는 인물. 그래서 굉장히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김기현 후보 드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김기현 후보가 전략을 잘 짰다고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인지를 정확히 알고 메시지 전달을 잘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는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당, 즉 대통령과 정부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원활한 소통, 호흡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당원들에게 다가올 텐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당원들께 설파했고 설득했고 이러한 전략을 가장 잘 펼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구를 꼽았을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판넬 들고 저희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후보는 전략을 조금 잘못 짜고 나왔다라고 생각되시는 후보 한번 꼽아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황교안 후보의 안철수 후보가 두 분이네요. 자, 우리 이정근 실장.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전략을 잘못 짰다고 보세요? 먼저 아까 질문을 저는 안 하셔서 네. 이 김기현 후보가 베스트, 그다음에 네. 워스트가 이제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네네. 동시에 똑같은 대답을 할게요. 예. 동시에 베스트, 워스트가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후보. 아하. 즉 뭐냐면 베스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김기현 후보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은 대세론입니다.
먼저 치고 나간 선두 그룹은 사실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기현 후보가 그래서 크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도 대선을 굳힐 수 있었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사실 거기에 비판적인 어떤 뭐 대목도 전 들어간다고 생각을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도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가 아무것도 안 했다. 2위 후보를 노리는 후보, 양강을 노리는 후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2위 후보는 뭘 해야 되느냐? 2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해야 됩니다. 구도를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친윤과 반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한 어정쩡한 스탠스를 거의 끝까지 유지하다가 막판에 무엇인가 지금 비윤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을 제외하면 끝까지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뭘 주장하고 있지가 잘 안 들렸다는 거예요. 즉 안철수 후보는 2위를 고수해야 되는데 2위 전략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후보는 베스트고 한 후보는 워스트다. 이런 얘기군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로 그리고 전당대회 캠페인 기간에 가장 수혜를 입은 후보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천하람 후보가 세 분 다 천하람 후보 꼽으셨네요. 윤희숙 대변인, 천하람 후보가 왜 가장 수혜를 입었나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솔직히 얘기해서 당선을 바라고 나왔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중량감을 높이기 위한 출마라고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당대회 기간 쭉 보니까 천하람 후보는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차세대의 대표 주자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은 그런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럼 반대로 전당대회에 나와서 가장 손해본 후보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안철수 후보가 2명이고 황교안 후보가 1명이군요. 김진일 에디터는 왜 안철수 후보가 왜 어떤 손해를 봤어요? 뭐 아까 전에 이종근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수혜를 받냐, 누가 손해를 받냐는 기대치의 수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급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급에 맞는 성적과 결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캠페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면은 본인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치이고 양쪽에 샌드위치로 치이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2등을 할지 3등을 할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3등을 한다. 천하람 후보에 밀려서. 그랬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는 왜 손해를 본 거예요? 이종구 실장. 지금 좀 전에 김 에디터가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황교안 후보가 가장 베스트였다라는 거에 사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똑같은 이유냐면 사실 굉장히 다른 캐릭터예요. 이번에 나온 게 계속 뭐를 얘기했냐면 그 네거티브 전략,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는 사퇴하세요. 이게 굉장히 먹힐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황교안 후보 고유의 캐릭터를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하. 기존의 황교안 후보의 캐릭터는 뭐냐면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무엇인가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 포지티브한 그런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사퇴하세요 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인상 깊긴 하지만 그러나 기존의 지지자들한테는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네, 답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우리 이렇게 민지숙 기자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긴 하지만요, 이 민주당에서는 내심 어떤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시죠. 다 답변이 다르시네요. 황교안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 김기현 후보가 있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왜 황교안 후보 드셨어요?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 180석을 몰아준 그런 당대표였다는 거, 그리고 이 굉장히 단순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유연함이 좀 떨어지는 보수 후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념의 폭이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대당 당대표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을 가장 유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는 주자가 누구일지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이종근 실장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고심 끝에 안철수 후보를 드셨어요. 왜 고심하셨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른 후보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실하게
이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선을 확실히 걸을 겁니다. 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당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당내 지지 세력을 많이 얻고 자기가 차기의 어떤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갈 거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먼 얘기긴 한데 이번에 당대표 후보에 나선 4명의 후보 가운데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이 후보는 꼭 출마할 것 같다. 이런 후보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두 분을 드셨고 두 분이 드셨고 안철수 후보. 근데 공이 안철수 후보는 다 들어가네요. 우리 김준혜 에디터는 왜 2명이나 드셨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출마하셨잖아요. 또 출마할 겁니다. 그게 이제 최종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경선까지는 이제 가실 가능성이 높죠. 대선에 꾸미신 분이니까.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감이 이제 드러났다.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존재감이 드러나고 당에서의 특정 세력의 일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장성에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대선에 출마하면서 더 체급을 또 그래서 뭐 대통령 권한대행 하신 분까지 이제 체급을 올린다는 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좀 더 정치적 영향력을 좀 더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안철수 후보는 좀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데 황교안 후보는 왜 드셨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후보 지금까지 그 19년도 당대표 이후에 전당대회 지금까지 2번 더 출마하셨고 네.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선 경선도 출마했었어요. 이분은 끝까지 대통령을 향한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전초전으로 또 이번 전당대회도 나갔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지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봤는데 자, 7년 만에 전당대회 참석.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거 지난 2016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7년 만입니다. 민지숙 기자. 자, 전당대회 이번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좀 낼까요? 네, 잠시 뒤에 축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로 당선 1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또 이 당정이 원팀으로 협력하자 이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짧게 인사말만 전하고요.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자리를 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초선 의원이 맡았던 이 사회 올해는 외부 전문가인 신영일 아나운서가 맡으면서 이 전대 흥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자들이 전당대회 사행시를 하거나 자신 있는 노래를 부르기 같은 각종 미션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소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당대회 한 번씩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했는데 우리 민지숙 기자가 잠시 설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전할 메시지 어느 부분에 가장 방점을 찍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화합과 협력 이걸 아마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더 남은 임기 동안에 본인의 국정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로 뭉쳐서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난맥상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나의 목표로 하나가 된 그런 원팀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네. 자, 이제 투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개표를 하고 결과만 딱 발표하면 되는데 네. 아직은 누가 1위를 할지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가 과연 얼마나 득표를 할지 관심이 쏠려요.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 후보가 레이스 내내 윤심을 등에 업었죠. 등께 업고서 레이스를 했죠.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당 내에 소위 윤심이라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가 전 눈에 띕니다. 뭐냐면 30만 명에서 1년 수개월 만에 80만 명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80만 명이 언제 들어온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말이죠. 네. 이 국민의힘에. 그러면 대개는 지방선거 이후에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들어온 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나를 자꾸 이렇게 하면 나를 지지하는 2030 세대가 다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바로 지금 이 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거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이죠. 저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이 전당대회가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있다. 왜 벌어지고 있죠? 이게 6월 달까지 원래는 2년 임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6월 달에 벌어져야 되는데 왜 지금 3월 달에 벌어지죠? 바로 이준석 대표의 파동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파동이 갖고 오는 어떤 의미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한쪽, 그러니까 그 새롭게 들어온 50만 명은 그 의미 때문에 나는 대통령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을 뽑아주기 위해서 내가 들어온 거야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정반대로 아니야 이 당을 개혁해야 돼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둘 중에 누가 더 많느냐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후자가 더 많다면 여론조사의 추세가 조금 더 출렁거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론조사가 지금 한 1개월 정도 보면 출렁임이 없었다. 추세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더 많다. 즉 대통령 운영에 뒷받침을 하고 싶어서 뛰어든 사람, 그래서 뛰어들어서 모바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과반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제 옆에 계신 김 에디터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아니요, 뭐 전혀 다르지 않고요.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각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때문에 강경 보수, 당권 보수, 중도 보수, 개혁 보수. 그러면 이게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50%를 못 넘는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범비윤이 50%가 넘는다라는 얘기고 이후에 이제 국정 운영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라든지 이럴 때 그립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당이 대통령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원 투표로 57.7%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조직을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치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못하라고 하는 거는 김기현 개인의 부족함도 있을 테고 이렇게 몰아줬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게 이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반이 무조건 넘어야 된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윤희석 대변인.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얻어서 1차에서 투표가 끝난다. 그 대상이 뭐 김기현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천하람 후보든 황교안 후보든 어느 누구 하나 과반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당 내에 혹시 혼란이나 이런 거는 좀 없을까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전당대회가 역시 선거기 때문에 막판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어쨌든 당선자가 결정되고 나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도 오늘 당의 이 당원들의 결정에 자기는 반드시 따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선 이후에 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전당대회가 축제라는 거 그리고 새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서 업무를 시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크게 그동안에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어떤 내홍 양상이 이어질 거로는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오늘 이제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얻게 된다면 당대표에 당선이 돼서 이제 전당대회는 끝나는데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결선 투표에서 이제 12일 날 결정이 돼요. 오늘 당대표 결정이 안 나더라도 최고위원들은 결정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최다 득표한 후보가 그대로 당선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전대에서는 이 당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합심을 한다면 비대위 구성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누가 당선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최고위원들 솔직히 좀 관심이 많아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위 친윤으로 다 채워질 거냐 아니면 천하용인
이 중에 한 명이 소위 이준석계라고 꼽히는 후보 중에 뭐 한 명 또는 두 명 아니면 그 이상 이 최고위원 자리로 들어갈 거냐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1인 2표기 때문입니다. 이 한 분의 당원이 최고위원을 2명을 뽑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사람 한 명만 뽑으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2명을 뽑기 때문에 2순위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 조합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하. 다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재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4등 후보 마지막으로 커트라인에 걸려서 당선이 됐던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네. 득표율이 10.72%였거든요. 예,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 볼 때 지금은 그때는 1위가 조수진 최고위원이었어요. 네네. 3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30% 정도 되는 1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볼 때는 10.72%였던 그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즉 1위와 4위 후보 사이의 차이가 좀 좁혀질 걸로 본다면 10한 2, 3% 정도는 얻는 후보가 4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천하람 후보가 얻은 득표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허은하, 김용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정도의 득표를 올린다면 객관적으로는 4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짧게 이종근 실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 중에 몇 명이나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윤석 대변인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자,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언론에 노출되는 그 양이 훨씬 차이가 나요. 당대표는 벌써 4번의 이 TV 토론이 있지만 최고위원은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또 언론의 어떤 주목도도 당대표가 훨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천하람 후보가 얼만큼 이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허은하 후보나 김용태 후보가 이 4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인하는 역할을 천하람 후보가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우려된다기보다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천하람 후보의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이 급격하게 올라왔다 어느 순간부터 좀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 2위권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못 들어간 상황에서 고르게 지금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지금 묶여 있다라는 그런 그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천하람 후보의 이 추세선이 높지 아니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두 후보가 지금 함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민진수 기자, 자, 이번 전당대회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만큼이나 장 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사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신 스틸러들이 이번 전당대회 흥행에 단단히 한몫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 한때 당심 1위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에 멀리 대구에서 계속해서 공을 쏘아올려 후보들 모두 가게에 나섰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요. 장외전 뜨거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군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어디에서 할 거냐? 역시 나경원과 손잡고 피날레 해야 된다.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4사람이 소설상의 나약한 한명태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 투표에 나서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자리 2자리 줬으면 당대표는 이번에 나오지 말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야지. 안철수 후보 입장은 그분은 어느 당에 가더라도 겉돌았잖아요. 그럼 들어왔으면 이제 안착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니까요,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가 참 험난했고 상당히 좀 길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결과 발표 이제 약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고요, 긴장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여기서 좀 먼저 보내드리고요. 다음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과 함께 다음 앵커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힘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 체구가 작아서 아예 못해요? 그냥 뭐 인사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1000마리나 되는 돼지 농장을 노동자로서는 혼자 그걸 다 관리하고 길렀거든요. 이것은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한 노동 현장이죠. 어제 또 현장에 가보니까 돼지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유독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렇게 참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또 유기를 했다고 하니까 참 말문이 막힙니다. 민재숙 기자, 지금 영상 보니까 뭐 유기란 말도 나오고요. 화면도 그렇고요. 그렇게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얘기죠? 맞습니다. 정말 비정한 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요, 무려 10년이나 함께 일했던 태국인 남성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농장 주인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구속된 농장주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60대 태국인 남성의 시신을 트랙터로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숨진 태국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또 다른 태국인 남성의 신고로 실수색이 시작이 됐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근 야산에서 해당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을 했다. 근데 어떻게 사망을 한 거예요? 그건 좀 알려졌어요? 네, 사망 원인 일단 1차 부검 결과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사인은 사망 원인 심장 마비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속된 농장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침에 일하러 이 남성이 나오지 않아서 찾으러 갔더니 그 자리에 숨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어떻게 시신을 유기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법 체류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 위조 노동자인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구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에 들어올 때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은 체류 기간 지나게 되면은 불법 체류잖아요. 근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면은 출입국 관리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 고용시키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법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을 했어요. 그럼 신고도 해야 되고 장려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고용했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 들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으려고 사체를 유기했어요. 그러면 이 고용주는 사실은 사체 유기죄도 처벌받지만은 그 출국관리법에 불법 고용죄도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들었기 때문에 참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종훈 실장님, 네. 참 화가 나는 게요. 이 그렇습니다. 농장주의 아들이 네네. 이 직원 사망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강하게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아들 말만 들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어떤 상태고요. 네. 하기 때문에 아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랬는데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아들이 사실은 신고를 스스로 했으면 됐는데 아들도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 문제였다고 보고요. 지금 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10년이나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 체류와 관련된 법률에서 기간이 길수록 더 가중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농장주는 그것이 더욱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을 봤고 지금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가요. 그 이 농장에서 일했던 그 태국인 남성이 지냈던 곳이라고 해요.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안 나와요. 네. 지금 이게 얼마나 열악한지 지금 뭐 화면으로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돼지우리라고 불리죠. 이제 돈사 옆에 바로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3 곱하기 3m로 이제 숙소를 마련을 했는데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이것만 해도 이제 냄새가 너무 나는 건데 문제는 이 돈사 돼지우리의 이 돼지 분뇨 냄새가 바로 이 여기로 다 나서 이거를 이제 현장을 확인하러 간 직원 뭐 센터 직원들이나 경찰 관계자들이 잠깐도 못 있겠더라 여기에서. 그 잠깐도 못 있는 장소를 그 태국인 분은 10년 넘게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있었으면은 그냥 병들어서 죽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사람을 이런 데 재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은배 팀장님께 궁금한 게 이게 과도하게 노동을 시켜서 좀 노동 학대, 착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사망했을 가능성 이게 이제 경찰 조사로 밝혀질 수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일하면서 돼지가 10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농장주랑 2명이 덜 받기 때문에 사료 주는 건 괜찮은데 분뇨 처리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쥐약은 계속 일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뇨 처리도 그렇지만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타살 혐의는 없다고 그래요. 외상이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과로사로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당해서 사고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을 얻어서 병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변 탐문을 또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검했다 하지만은 그 입건된 농장주 상대를 해가지고 도사를 치밀하게 합니다. 그 탐문수 하다 보면 과연 이분이 타살은 아니지만 과로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포천에 있는 이주 노동자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알다시피 그 열악한 노동 환경, 즉 살인적인 노동 시간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담당 경찰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사망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확실히 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이제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고. 네. 민지수 기자, 뭐 어쨌든 뭐 불법 체류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태국인 분이요. 태국의 가족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망한 남성 포천의 한 병원 빈소가 차려지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금 장례 일정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은 계속해서 현지 유가족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숨진 남성의 지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고 이에 따라서 태국 현지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 듣고요.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합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일상을 파고든 마약 관련 소식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립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여중생이 마약을 구매했다. 민지수 기자. 이 정말이에요? 여중생이 마약을 구매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식이 맞는지 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지난 6일 이 집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딸 여중생이 딸을 발견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중생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학생 쓰러지기 하루 전날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사봤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중학생도 이렇게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나 봐요. 그게 참 걱정이긴 한데요.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가 온라인 마약류 판매를 확인해봤더니 지난해 약 4월부터 8월까지 1,865건 중에 72.5%가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10대들이 온라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같은 옛날에는 점조직으로 판매를 했는데 최근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쉽게니까 쉽게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마약 같은 경우에도 요즘 대마나 필로폰 이런 거를 아마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 바로 주문하게 되면은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10대들이 많이 사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은 온라인 광고에 경찰들이 수사관이 많지 않거든요. 그거를 모조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수시로 또 그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14만 중에 3만 명 정도가 수사관인데 네. 마약 수사하는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대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준장소하고 있지만은 전체 뭐 단속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요즘 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마약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스, 작대기, 술, 은어를 쓰거든요. 아하.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마약으로 이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찰관들이 수사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지수 기자, 이거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 마약 구매뿐만 아니고
마약을 유통하는데도 10대들이 등장을 해요? 맞습니다. 어제 경찰이 마약 사범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거래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마약 운반책 가운데에서도 10대 청소년이 끼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가지고 있거나 투약하는 것보다 이 판매 알선하는 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마약 거래를 하는 게 이 고수익 알바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요? 맞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거 일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고수익으로서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대금 지급 방식도 전자지갑 같은 걸 이용하는 그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거래를 하면은 그 수사기관의 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김준일 에디터,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던 이 조직이요. 뭐 수법도 굉장히 치밀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일단 뭐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급을 한 400만 원 주겠다. 월에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이제 광고로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마약 운반책을 한 건데 이 마약 운반책들 같은 경우에 사전에 이제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던지기라고 해서 특정 텔레그램으로 이제 돈을 주고 받은 다음에 특정 장소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갖다 놓는 방식을 하거든요. 그런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게 설탕 같은 걸로 이런 걸로 여기에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루에 최대 70건에서 80건. 그래서 돈을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300, 400씩 주당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서 더 놀라운 점은 이 마약 조직들이 만약에 걸릴 경우에 우리가 변호사비까지 대주겠다. 변호사 사서 너의 뒤를 봐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이 뭐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켰다라는 거죠. 김준일, 이런 조직들이 어떤가 좀 많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일부에 불과한 건가요? 요 최근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게 원래가 은밀하기 때문에 점조직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이태가 저기 던지기 수법이라 그랬죠. 던지기 수법은 뭐냐면 비대면이거든요. 만나질 않아요. 자기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마약 판매 유통책은 숨어 있고 중간에 운반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운반책이 마약을 소분해가지고 이런 뭐 어떤 차 밑에 아니면은 뭐 이런 보관함 밑에 아니면은 뭐 책상살 밑에 이렇게 아무튼 갖다 놓게 되면은 그걸 마약 구입하는 사람이 보지도 않고 사가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아까 온라인에서 10대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대가 많이 늘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해 보기에는 2019년도나 2020년도에는 30대도가 많았고 2021년에는 20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0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이 아까 여중생회가 나왔지만은 10대들이 온라인에 접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방관하는 상은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10대들이 접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검거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검거를 못한 암수 범죄라고 있습니다. 암수 범죄. 무슨 말이냐? 범죄요? 경찰관들이 형사들이 인지를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거한 수의 전문가들은 30배라고 하는데 30배 정도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인적상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검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세관이라든가 출입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원천적으로 봉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그 마약 사범들이 본인들이 소지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직접 구매를 할 때 그 물건 속에 마약을 넣기 때문에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다시피 점조직보다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니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해서 차단을 해야 되고 또 범인을 검거했어도 뭐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완전히 수사를 해서 완벽하게 검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뜨리고 있고 또 피의자들이 교도소 갔다 나오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마약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자꾸만 마약을 하기 때문에 요게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기관을 정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마약 유통 조직 그 안에 이제 10대들도 이제 끼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광고를 한 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이제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년들이면 뭐 이런저런 이게 마약하고 관련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혹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막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거기에 힘든 게 뭐냐면 고수익 알바인데 알다시피 마약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반책들한테 야 이거를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 던지기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너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이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최근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여중생이 마약을 한다 아니면 운반책이 있다 요거는 옛날하고 상향이 많이 달라진 거죠. 어찌됐든 간에 고수익이 있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린 그 10대들도 여기 뛰어들어서 운반책을 하게 되면은 크게 처벌을 안 받겠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마약 유통사범의 공범이기 때문에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종호 시장님. 네. 최소한이요. 최소한 물론 마약은 다 뿌리 뽑아야 되겠지만 최소한이라도 우리 청소년만이라도 여기에 조금 발을 못 디디게 할 만한 이런 해법 없을까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첫 번째는 뭐냐면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돼요.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지금도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입법화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연령도 필요 없다, 계층도 필요 없다, 그 원천적으로 그럼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 이 마약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법률 왜 그걸 굳이 만들어 그냥 스스로 즐기면 되지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아직도 만연돼 있다. 연예인들 뭐 허락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여론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앵커님 말씀이 옳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청년들도 그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약을 처음 접했을 때요. 사람들이 대부분 호기심 때문에 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중학교 여학생도요. 처음에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요. 호기심조차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호기심보다도 무섭다라는 거 이 부분을 더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사죄를 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걸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대항한 게 무슨 위법이고 불법이길래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따로 아까운 것은 꿈의 추쇼와 나됐을까? 지난 3일절에요. 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 내걸었다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요. 다시 일장기를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네, 방금 전 영상 바로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 이 평화의 소녀상 앞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한 보수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이 남성 자신을 스스로 일장기남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깜짝 연설에 나선 겁니다. 일장기남이요? 맞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주변인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 정서라는 것이 이 나라의 헌법의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하는 형법의 위에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의 위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고 저에게 행해진 모든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응징하며 처벌받는 그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의롭고 외로운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키워드 보니까요. 자, 키워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대스타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 남성 이 자리에 깜짝 연설을 하면서 이 같은 발언도 함께 했다고 이 남성이 한 말이에요?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일장기를 내건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자신은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에
발에서 일장기를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대스타가 될지는 몰랐다. 아하. 이런 소회를 직접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요. 한국의 목사라면서요. 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목사가 맞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연합회 관계자도 이 남성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속이 맞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목회를 하는 설교 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해당 남성 일본 제국 덕에 근대화가 됐다. 일장기 개항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이 남성이 소속된 교단 내부에서도 이 같은 발언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당 목사에 대해서 교단의 제명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네.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제가 식민지화함으로써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대일본 제국의 시대가 됐다. 한반도가 대일본 제국에 소속되면서 여러 좋은 점이 생겼다. 이 목사라는 분이 했던 설교랍니다. 네.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설교면은 사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새롭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죠.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철도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근대화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걸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리어 발전했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했듯이 대일본 제국에 소속되면서 이런 좋은 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계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온갖 그런 그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도둑들이 들어갑니다. 도둑들이 들어가서 이 건물에 있는 보물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착취하고자 엘리베이터를 놨습니다. 예. 그리고서 다 착취한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바로 건물에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좋은 점이다 하고 갔습니다. 이게 좋은 점일까요? 바로 철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딱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철도를 만듭니까? 이 대동아 전쟁, 즉 중국으로 진출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수물자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곡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겁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놓는 그런 시설들을 사회 간접 자본을 마치 우리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지난 3.1절에 일장기 개항한 것도 모자라서요, 이거 비판하러 온 시민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일장기를 걸으셨는지. 전적이에요? 광복해. 누가 당했어요? 일장기는 왜 걸었습니까? 우리 먼저 조치대로 수고했고 그리고 아니 3.1절 날에 일장기를 걸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건 그 실존 누구인가요?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이죠, 유관순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민자야. 뭐가 그렇게 목소리가 커요? 일본인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그걸 왜 하시는지. 떳떳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숨어서 무슨 답변만 하는. 감사합니다. 급할게요. 말씀이시고. 김현배 대표님,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장기를 개항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우리한테 항의하느라고 소란을 피운 이웃들, 당신들이 잘못이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해요. 이거 적반하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칭 일장기 남이라는 분이 적반하장 아주인석격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 국기를 모욕하는 목적으로 훼손하거나 오손하게 되면은 처벌을 하지만 외국기를 개항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법적으로 개항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항의하러 온 그 시민들을 향해서 나의 신고, 내 허락 안 받고 우리 집 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로 아마 고소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항의할 수 있는 건데도 법적으로 주거 침입이다. 그리고 자기는 계약만 했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 처벌 안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민의 감정을 생각 안 합니까? 도덕 감정 생각 안 하고 일본에 대한 감정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확인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저도 이해를 안 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심한 말 하게 되면 저분이 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네요. 글쎄요. 이준석 기자, 우리 일장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태극기 얘기 한번 해봐요. 요즘에 화제되는 꽃이 있던데 그 꽃 이름이 태극기 꽃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벚꽃보다 먼저 태극기 꽃이 폈다라는 소식입니다. 3.1절을 기념해서 용산의 한 거리를 태극기 거리라고 꾸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치 벚꽃이 완발한 것처럼 태극기를 저렇게 나무에 걸어서 한가득 예쁜 풍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이 이 풍경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벚꽃보다 더 예쁘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올리며 반가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종원 시장님,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걸 보니까 어느 꽃보다 화려하고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선 기사 때문에 더욱더 이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그런 광경일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놓고 사실상 우리가 숭배하고 경건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게 만드는 것, 그것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저렇게 꽃으로 피어난 태극기는 또 신선하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이 국가대표팀 경기 아니면 태극기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것, 우리 것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